자, 이처럼 조선시대 한자의 지위와 그리고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1446년 한글이 반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이 되었지만 이 한자의 지위는 바뀌지 않은 것이죠. 1446년 한글이 반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이 되었지만 이 한자의 지위는 바뀌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한글은 이 한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고 또 보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글을 가리켜 이 여자들이 쓰는 글이라는 뜻의 암클이라고 낮춰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거 시험을 봐야 했고 유교경전을 읽고 외우고 또 쓸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한자와 한문을 공부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한자 사용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성리학 외에 다양한 사상적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성리학의 관념성과 경직성을 비판한 실학이 등장하였고, 이 천주교와 같은 서양의 사상과 문물이 전해지면서 이 서학이 확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상적 흐름은 우선 성리학의 지배적 위치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 19세기 이후 혼란한 국제 정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이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선과 청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조선에서는 청의 영향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곧 이 조선이 중화 사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길을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아래 고종 31년인 1894년 가보개혁이 일어납니다. 가보개혁은 조선 후기 추진된 일련의 근대적 개혁인데요. 예를 들어 도량형의 통일, 조세의 급납화, 그리고 노비제 폐지,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근대적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중에는 한자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개혁도 있었는데요. 바로 과거 시험 제도의 폐지, 그리고 공문서의 한글 작성이라는 규정입니다. 자, 우선 과거 시험의 폐지는 한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 시험 제도는 10세기 후반, 그러니까 고려시대 광종 때에 도입이 되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지속되던 이 관료 선발 제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유교의 핵심 경전인 사서오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과거 시험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 방식이 그 목적성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는 한자를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 시험 제도의 폐지와 함께 한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개혁은 고종 31년인 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 공문식이라는 것을 정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세종에 의해 한글이 창제되고 또 반포되었지만 이 한글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글자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공문서의 작성은 한자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종이 반포한 이 공문식의 제14조에는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 즉 한글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섞어 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공문서의 한글 사용 원칙을 정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한글을 가리켜 언문이 아닌 국문이라고 한 것인데요. 자, 한자를 중국의 문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글자가 있었음에도 중국에 대한 사대와 그리고 한자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글자라고 부르지 못하다가 비로소 국문이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조선 고유의 문자인 국문으로 선언한 것은 이 조선이 중화의 속방이 아닌 주권을 갖춘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나 가보개혁 이후 이 한글이 국문으로 규정이 되고 또 한글 사용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작성된 공문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 이 국한문체로 정착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이 국한문 혼용체는 대부분의 한자어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이 조사와 어미 등을 한글로 사용한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국한문 혼용체가 정착하게 된 이유는 우선 지식인 집단 사이에서 이 한글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그리고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 영역에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 혼용 문체가 이 한문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변화는 그간 절대적이었던 이 한문의 지위와 그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다양한 문체적 시도와 함께 이 한글 사용에 대한 담론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보개혁 이후 이 출판된 여러 출판물들을 보면 이 한글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창간호 논설에서 남녀, 상하, 귀천 모두를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모든 기사를 국문으로 작성한다라고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자층을 주요 독자로 삼았던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글을 전용한 신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신문인 이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48년 10월 9일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또 하나의 법률이 공포가 되는데요. 이때 공포된 법률 제6호는 다시 한번 한글 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자, 가보개혁 때 공포했던 이 공문식과 비교하면 두 규정 모두 한글을 기본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이 공문식의 경우 한글 문장 옆에 한자로 번역을 달거나 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다면 이 1948년의 한글 전용법은 한글 표기 옆에 괄호를 쳐서 이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 한글 사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한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 한글은 한자 그리고 한자어와 점차 대립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대립은 이 해방 직후 국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 이 한자 그리고 한자어 폐지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자와 한자어 폐지 주장은 이 일제 강제 점령이 본격화한 이후 이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요. 한자어 폐지에 대한 흐름은 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945년 9월 이 조선어학회의 자매기관으로서 이 한자 폐지 단체가 결성이 되었고 1945년 9월 29일에는 한자 폐지 실행회 발기 취지서가 발표되면서 이 한자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8일에는 조선교육심의회의 이 문자 정책에 관한 결정사항을 통해 국어교과서에서의 한자 폐지가 결의되기도 하였고 1948년에는 이 일본어 잔재를 청산한다는 국어 순화의 기체 아래 한자어를 솎아내려 했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945년 이후 이 한자 폐지론과 그리고 한글 전용론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1957년 10월 18일에는 지금의 교육부이죠. 당시 문교부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로 상용 한자라고 하는 것을 1300자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글 전용에 대한 움직임은 이 이후에도 지속되는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962년 4월에 한글 전용 특별심의회 규정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1968년 12월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 제68호 한글 전용에 관한 총리 훈령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용 한자를 1800자로 제한하여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와 같이 한자 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 전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더욱 제한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과 그리고 제한된 한자를 사용하자는 이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더구나 55.6%에 이르는 한자어마저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자는 의견까지 있어서 이 한글 전용과 그리고 한자 및 한자어 사용 사이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자 교육을 찬성하고 또 강화하자는 측에서는 한국어 어휘의 약 55%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 한국어에서 한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에서 고유어와 그리고 한자어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복잡한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을 압축한 문자가 곧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 한자를 통해서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이 한자를 배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어휘력이 크게 좋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 생활부터 교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까지 더 수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한글 전용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는데요. 이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 체험과 독서 등을 통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국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사랑 애자와 그리고 나라 국, 노래 가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굳이 이 사랑의 나라 국, 노래 가자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 애국가라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죠. 자, 이처럼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측과 그리고 한자 교육을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 많이 다른데요. 이와 같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조사 그리고 검토 끝에 단계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기원한 한자는 이 2000여 년 전 한반도로 전려되어 이 지금까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